자, 계약의 효력의 두 번째 주제인 위험부담을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자, 쌍무계약의 중요한 특질이요, 결련성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결련성은 서로 대립되는 쌍방채무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맞물려 있다.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게 쌍무계약의 특질이고요. 그 특질의 첫 번째가 동시행항변권이었어요.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면 같이 이행을 하고, 안 하면 일방이 채무를 안 주면 타방도 같이 안 준다. 이게 동시행항변권의 핵심 논리였고요. 두 번째가 위험부담인데요. 위험부담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책에요. 398페이지요. 398페이지에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의 세 가지를 체킹을 하고 갈게요. 첫째요, 연기적 항변권의 동그라미요.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인 거절권이에요. 줄 때까지.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티는 권리죠. 그리고 연기시키는 거죠. 연기시키는 거죠. 두 번째, 소송법상 효력의 동그라미 2번 상환 이행 판결의 동그라미요. 상이요. 서로 서로 맞교환 써보실까요? 서로 맞교환해라. 이걸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법상 효력의 지체저지효. 여기에 별 3개요. 지체저지효는 다른 말로 지체책임 면제라고 그래요.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왜? 서로 안 줬으니까. 서로 안 줬기 때문에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이게 동시행항변권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쌍괄호 4번에 동시행항변권의 적용 확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심화학습에서.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을 주제를 바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위험부담입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어 가지고 좀 접근할 때 좀 힘이 드신데, 위험부담할 때 위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밑에다가요, 손해부담이라고. 손해부담을 누가 하느냐,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위험부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하느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 하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하고 두 번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교재 404페이지 보면 먼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먼저 소개가 되어 있어요. 537조. 그 다음 채권자 위험부담은 538조. 이렇게 두 개의 주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고 채권자는 누구냐,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사례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B가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이렇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에 여기서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체결 후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 자동차가 지진에 의해서 다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진으로 파손이 되면, 즉
지진이 원인이 되어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A에게도 B에게도 책임이 없는 거죠. 쌍방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쌍방, 과실이 귀책사유죠. 쌍방에게 과실 없이 불능이 됐어요. 차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불능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 불능이 된 원인은 누구냐?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 불능이 초래된 원인은 쌍방한테 과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A한테도 매도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진이잖아요. 매수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방에게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면 이 계약은요. 이 계약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 이 계약은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가 채무자 우연부담인데 핵심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차를 못 줬어요.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파손이 돼서 차를 못 줬죠. 그러면 매수인 B는 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하냐. 대립적으로 서로 대등하게 소멸해요. 대등하게.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소멸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은요. 이쪽의 채무와 타방의 채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A가 줘야 되는 자동차 급부 그리고 B가 줘야 되는 5천만 원의 급부. 이 급부를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서로 공평하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얘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었다면 그 계약금 걸은 거는요. 계약금 이미 지불한 거는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끝내면 되죠. 계약금은 돌려준다. 왜? 부당이득이거든. 부당이득이니까 계약금은 회수해서 돌려준다. 채무는 어떻게 하고요? 쌍방 채무는 소멸시키고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이러고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할 때 위험이 뭐라고 했냐면 손해죠. 손해부담을 채무자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채무자가 그럼 누구냐면 A는 급부로 차를 줘야죠. 차를 주고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돈이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계약이 유효일 때. 계약이 유효면 차 주고 반대급부로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지진으로 파손이 되어서 불능이 되었다는 거죠. 불능. 그러면 얘는 차를 줄 수가 없죠. 급부인 자동차를 줄 수가 없어요. 급부인 차를 줄 의무가 차를 상대방한테 줘야 될 의무, 즉 채무가 자동차를 줘야 될 채무죠. 얘가 채무죠. 이게 차를 넘겨주는 게 채무. 그럼 거꾸로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매수인은 자동차를 가져와라.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리를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매도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급부를 갖다 줘야 될 채무자라는 점. 거꾸로 매수자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갖다 달라고 요구할 채권이 생긴 채권자입니다. 매수인이. 채권자가 누구냐?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매수인.
이 부분이 흔들리면 혼란스러우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은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이해하는데 이 위험부담에서는 매도인이 차량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채무자고 여기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줘야 되고 차를 갖다 주고 여기는 차를 달라고 할 사람이니까 이쪽이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이렇게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 체결 후에 지진 때문에 또는 태풍이나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자동차가 이게 파손이 돼버렸다. 그럼 쌍방과실 없이 불능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하느냐? 채무를 소멸한다, 서로. 계약금 돌려주고. 그러면 얘는 차를 안 주고요. 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차를 안 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냐? 급부인, 얘가 줘야 되는 급부인 자동차를 안 줬으니까 반대급부로 돈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지진으로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손해요.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냐? 손해를.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잘못했을 때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채무자가 까이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받으니까 얘가 까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누구야? 매도인이 위험이 뭐예요? 손해를 부담한다. 손해를. 어떤 손해? 돈을 받아요, 못 봐요? 돈을 받을 수 없다. 돈을 요구해요, 요구 못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문으로 책으로 오셔서 보시죠. 404페이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고요. 자,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동그라미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별 2개. 쌍방 책임 있느냐, 책임 없느냐요? 없는. 위에다 써볼까요? 지진이나 태풍. 이런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를 바꾸면 불능이 된 때. 여기까지가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 그럼 결론이요. 효과. 채무자의 삼각형. 채무자가 누구요? 차량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이 의미하는 바는 돈을 요구할 수 없다. 청구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손해를 누가 까이는 거예요? 손해를 까이는 걸 누가 까요? 채무자가 까인다. 왜? 돈을 못 받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자, 요건이요. 일방의 채무의 후발적 불능일 것. 후발적 불능의 별표. 계약 체결 후에 불능해야 돼. 후발적 불능. 우리가 개체과를 공부했어요. 개체과라는 거는 언제 쓰이는 거였냐면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공장이 불나버렸다. 그때 논의했던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었어요. 우리가 불능을 다루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우리가 다루었거든요.
이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이었다. 그리고 그 불능에 일방에 과실이 있었다면, 일방한테 뭐가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 그때 성립하는 법 이론이 계체과예요. 계체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이익을 배상해줘라. 신뢰이익을 물어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그건 언제요? 원시적 불능일 때만. 근데 지금요, 위험부담은 계약 체결 후에요. 계약 체결 후에 지진이나 태풍으로 목적물이 멸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후발적 불능이죠. 이거는 쌍방에 뭐가 없을 때요? 과실이 없을 때입니다. 쌍방 과실 없이. 쌍방에 과실 없이 불능이 되면 그때 성립하는 법이론은 위험부담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위험부담. 반대로 일방에 과실이 있으면 일방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이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구별짓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다. 따라서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은 다 논의의 출발은 후발적 불능이어요. 근데 위험부담은 쌍방한테 과실이 없다는 점이고요. 채무불이행은 일방의 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그때 성립하는 게 채무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불능은요. 불능은 이렇게 원시적 불능의 일대 성립하는 계체과와 후발적 불능일 때 성립하는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으로 나누어서 이론 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셔서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 100% 해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험부담 다시 한번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쌍방과실 없이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채무 소멸하고 끝내. 그냥 주지 마. 자동차 주지 말고 돈 주지 말어. 급부, 너 줘야 될 급부 주지 마. 왜? 못 주잖아. 그럼 반대급부로 돈을요. 돈을 받아? 받지 마. 왜? 못 줬으니까 돈 받지 마. 그럼 누가 까이느냐? 채무자가 손해를 까인다. 오케이. 두 번째요. 채권자가 까이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까이는 경우. 그게 바로 채권자 위험부담이어요. 채권자 위험부담. 자, 538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채무자 위험부담은 논의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불능이 된 원인이요. 이 불능이 된 원인이 어디서 있었느냐면 쌍방한테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이쪽에도 잘못이 없어요. 왜요? 지진 때문이었어요. 지진,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5천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자동차가 지진으로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이게 날아가 버리면 채무자 위험부담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B가 이 매수인이 얘가 잘못해가지고 차를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을 우리는 뭐라고요? 채권자라고 불렀습니다. 채권자가 이 자동차를 잘못해서 다 망가뜨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자동차를 5천에 이렇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B가 매수자인 B가 내가 차를 시운전으로 한번 운전 좀 해볼게. 시승을 좀 해볼게. 시승을. 그래서 A가 그래 그러면 내가 차 키를 넘겨주지.
차키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타고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시승에서 시운전 중에 그만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과실로 얘가 잘못해서 시운전 중에 차를 차 사고로 망가뜨렸다. 이게 바로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차가 멸실되게 된 원인, 차가 멸실되게 된 원인이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이냐? 매수인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계약은 매도인 A는 차를 줄 급부. 차 주나요, 안 주나요? 또 차를 줄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줬는데. 따라서 차를 안 주죠. 반대급부로 돈 5천만 원이죠. 돈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왜? 네가 잘못해서 채권자 네가 잘못해가지고 차를 망가뜨린 거니까 너는 차값을 물어야지. 그래서 차는 안 줘요. 차는 안 주는데 돈은 요구할 수 있다. 돈은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차를 줬으니까. 차를 이미 줬으니까 차는 다시 안 줘도 돼요. 차를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돈은요. 돈은 받아올 수 있죠. 그러면 B 입장에서 볼까요? 채권자. 매수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는 더 달라고 못 하죠. 왜? 사고 냈으니까. 차 멸실됐으니까 차는 달라고 못 하는데 돈은 어떻게 돼? 돈은 줘야죠. 돈은 줍니다. 돈은 주는데 차는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까이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까이느냐? 채권자가 까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에서 537조에서는 누가요? 채무자가 까였어요. 채무자가 까인 거예요. 이렇게 까였어요. 어떻게 까였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채권자가 잘못해서 매수인의 과실로 자동차가 파손이 되면 누가 까요? 매수인 지가 까여요. 차값은 주고 차는 날라가고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얘가 손해를 부담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채권자 위험 부담이어요. 따라서 매도인 A는 돈을요. 차값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여기에 별 2개.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되죠.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는 매도인이 차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진 때문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차가 파손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매수인의 과실이죠, 매수인. 이럴 때는 얘가 차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차값 달라고. 여기서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매수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없고 여기는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정확히 대칭이에요. 이거를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38조 보시겠습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거기에 별표하시면 돼요. 채권자가 누구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불능이 된 거죠. 불능이. 그럼 채무자는 누구요?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이 뭐예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별 3개. 돈을 요구할 수 있다의 별 3개.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거기에 삼각형 하실까요? 채권자가
뭐하든 중 수령 지체 중. 이 부분, 이 용어를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이 부분이 뚫려요. 계약법은 참고로 암기 부분이 아니라 100% 이해가 중심이에요. 이해가. 물권법이 암기가 주루주루 이용이 된다면 계약법은 암기보다 이해예요. 이해.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A가 매도인이 채무자가 차량을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어요. 차를 끌고요. 차를 끌고 매수인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집 앞에 가까운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공이 되었죠. 약속 장소에 제공을 했죠.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B가, 채권자 B가 수령하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령하러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름하여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채무자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공을 한 거죠. 채무자는 제공을 했는데 누가요? B가, 채권자가. 채권자 B가 뭐 한 거죠? 수령하러 안 온 거죠. 안 왔어. 그거를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왜? 네가 지체했잖아. 안 오고. 이걸 무슨 지체?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얘는 줬는데 얘가 수령을 안 하는 거를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딴 거 보시는 분, 카톡하거나 커피 마시고 딴 거 하시는 분이 바로 수령지체하는 거예요. 저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령을 안 하는 상태. 이게 수령지체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얘는 A는 제공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중. 얘가 수령하러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일이 꼬였어요. 일이 꼬였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차를요.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태풍 때문입니까? 매수인 B 때문입니까? 태풍 때문에 꼬인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꼬인 거야? 태풍이 물론 꼬이게 했어요. 꼬이게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이 일이 꼬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B가 뭐 했기 때문에요? 수령을 지체했기 때문에. 얘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온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태풍이 불었던 거예요. 태풍이. 태풍으로 저놈의 자동차가 차가 멸실했다. 이렇게 차가 멸실했다면 이거는 이 B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안 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차를 쓸어가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쓸어가 버리기 전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B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수령하러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촉발된 거예요. 바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책임은 태풍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B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수령을 하러 제때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여지게 된 거니까 너는 차값을 줘라 이거죠. 차값을 줘야 돼요. 따라서 A는 채무자 A는 차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차는 어디로 갔고요? 태풍이 삼켜버려도 태풍이나 지진이 삼켜버려도 즉 A하고 B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잘못이 없어요. 쌍방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B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라서 A는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채무자가 이 채권자한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매수인의 과실로 차가 멸실한 케이스 1번. 두 번째는요. 채권자가 뭐 하든 중 수령 지체 중에 일이 꼬였다. 태풍이 불었다. 이래도 얘는 돈을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 우연부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부담은 채무자가 우연부담하는 경우
언제요? 이거는 쌍방 과실 없이 불능이 되었을 때입니다. 쌍방한테 잘못이 없을 때. 근데 채권자가 이렇게 채권자가 우연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차가 멸실이 됐거나 매수인이 뭐 하든 중이요. 수령 지체 중에 태풍이 불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누가요?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연부담은 압축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밑에다가요. 태풍으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같다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얘는 채무자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A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왜? B 때문이니까. B. 매수인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네가 수령을 안 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럼 A는 돈을 못 받는다 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우연부담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406페이지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만나시겠습니다. 자, 우연부담에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교재 4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내가 이 집을요, 내 집을 매수인 을한테 5억에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집을 팔고 이 돈을 내가 받죠. 나를 위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내가 집을 팔고요. 내 집을 판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제3자에게 이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내가 집을 파는 거야. 내 집을 팔고 매수인한테 돈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돈을 이렇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갑이 병한테 돈을 5억을 끌어다가 썼다는 거죠. 5억을. 돈을 빌린 거야. 돈을 빌렸다. 사업자금으로 병한테 5억을 갑이 빌렸다. 그리고 이 돈을요. 갚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최후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요. 이 집을 매수인한테 팔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체결하면서 둘이 특약을 넣은 거예요. 특약을.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집을 넘겨줄 테니 집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 테니 돈 5억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돈을 대준 병한테 이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특약을 여기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이 특약을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제3자 약관. 특약을 넣었어요. 이 매매 계약에다가 특약을 넣은 거예요. 돈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일로 넣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억을 갚으려고 이 5억을 갚기 위해서 갑이 집을 매각을 해서 돈을 이렇게 결제하는 형태. 그럼 계약은요. 이 집 매매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그래서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 결제는 병에게 들어갑니다. 병에게. 바로 이 병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제3자 또는 수익자. 그럼 이렇게 해달라. 돈 결제를 병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누구냐? 요청은 갑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갑을 요약자라고 부릅니다. 갑은 요약자. 왜 요약자요? 갑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니까 요청을 해서 요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을이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당신 요청대로 돈을
수익자 병에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가 승낙을 하니 을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낙약자. 왜 얘가 낙약자가 된 거냐?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낙약자, 갑은 요약자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집 매매 계약, 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은 누구와 이루어진 거냐?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돈 결제만, 대금 결제만 낙약자가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이렇게 대금 결제만 실현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의 관계를 기본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관계다. 기본이요. 이 기본 관계가 제일 중요한 뿌리가 돼요. 이게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 갑이 병에게 5억을 빌렸잖아요. 이 5억 때문에 이 5억을 처리하려고 얘가 집을 팔게 된 거거든요. 얘가 집을 매각하게 된 원인은 바로 5억 때문입니다. 5억을 갚기 위해서 집을 매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5억을 빌렸던 이 돈, 이 거래, 갑과 을의 이 금전 거래를 우리는 이 기본 관계와 구별해서 대가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중이 있어요. 집을 매각하는 관계는 기본 관계요. 요약자하고 수익자하고 금전 거래한 거는 대가 관계요. 이 부분을 구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엄청 혼란스러워져요. 이것 때문에 얘가 집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계약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는, 순탄하게 정리되는 거는 아주 간결해요. 갑이 집을 준다. 갑이 집을 주고 을이 돈을 일로 준다. 끝. 따라서 요약자가 급부인 집을요. 이 급부를 주면 낙약자는 돈을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이 되면 끝나는 거죠.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 그런데 꼬이게 되는 거는 이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는. 얘가 집을 안 주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돈을 일로 안 주면 되죠. 집을 안 주면 일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집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돈을 안 주면 됩니다. 왜? 얘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얘가 주기로 한 집을 안 주면 일로 안 주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수익자가 이걸 돈 달라고 해도 돈을 아무리 요구해도 낙약자는 얘가 집을 주지 않으면, 집을 일로 주지 않으면 돈을 일로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쟁점 몇 가지를, 쟁점 3가지만 기재를 하고 여기를 넘어가도록 하죠. 나머지는 심화학습에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첫 번째, 이 계약에서 첫 번째 쟁점은 만약에 이 기본관계가 무효로 됐다. 이 기본관계가 무효로 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기본관계가 무효로 되었다. 취소로 되었다. 즉 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꽝이면 이 계약이 무너졌다. 무효로 취소로 되었다면 이 거래는 어떻게 될 거냐. 즉 수익자 병이 돈 달라고 그러면 낙약자인데 빨리 돈 보내라고 그러면 낙약자 을은 5억을 주기로 한 5억을 보내야 되냐 이거죠. 이 계약이 무너지면, 이게 꽝이 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수익자가 돈 받을 권리요. 얘가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서 연원한 거냐. 뿌리가 바로 이 기본관계. 기본관계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계약이 무너져서 무효가 되면, 이게 꽝이 되면 얘는 돈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관계가 꽝이면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요. 돈 받을 권리가 꽝이 됩니다. 이 권리도. 수익자의 권리,
돈 받을 권리요. 돈 요구할 권리요.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꽝이면 이것도 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면 너 돈 받을 권리도 무효야. 꽝이야, 꽝. 그 말인즉슨, 이 말인즉슨 이게 무효면 얘가 돈 달라고 아무리 뗐어도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라고 얘가 요구해도 얘가 돈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못 줘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낙약자의 요구를, 낙약자가 돈 달라는 요구를, 수익자죠, 여기. 수익자의 돈 요구를 낙약자는 받아줘요, 거절해요. 낙약자는 거절할 수 있다. 왜요? 꽝이니까. 이게 꽝이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단골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너지면요, 얘 권리도 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권리는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 5억의 돈 받을 권리, 이 돈을 챙길 권리는 이 기본관계가 무효가 되지 않고 이게 온전하게 있을 때만, 이게 온전해야만 이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 이 돈 챙길 권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관계가 꽝이면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도 꽝이다, 꽝. 그래서 시험 문제. 수익자의 요구를 낙약자는 받아줘요,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돈 달라고 했어도 얘는 기본관계가 무너졌으니까 기본관계에 기해서 얘 돈 요구를 항변이라는 건 얘가 거절할 수 있다. 아무리 돈 달라고 뗐어도 얘는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뜻. 반대로 쟁점 2번. 대가관계요. 대가관계는 요약자가 수익자한테 돈 빌린 거 5억. 돈 빌린 적 있죠, 이거. 대가관계가 소멸하면 즉 얘가 이 돈을 사채를 꺼가지고 갚아버렸다. 왜?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가 돈을 계속 미루니까 얘가요, 이 돈을 빨리 해결하려고 사채로 이걸 해결해버렸어요. 그러면 대가관계인 5억은 해결이 됐죠. 이게 없어진 거죠. 대가관계가 소멸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매매계약은 요약자와 수익자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이 집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즉 기본관계인 이 매매계약은 요약자하고 낙약자, 갑하고 을하고 한 거지 요약자하고 수익자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된 거는 대가관계. 대가관계인 요약자하고 수익자의 이 금전거래관계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한들 이 매매계약인 기본관계는 꽝이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본관계가 꽝이어도. 기본관계가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아무리 꽝이어도 이게 소멸해도 기본관계는 뭡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관계죠. 갑을 간의 매매. 기본관계는 꽝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유효다. 이거 니네 둘의 문제만 해결이 된 거죠. 요약자하고 수익자. 요약자, 수익자. 니네 둘의 문제지 이거는 이 매매는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문제거든. 이거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효하다는 말은, 이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이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돈 달라고 그러면, 수익자가 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이 집값 5억을 얘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집값 얘가 달라고 요구하면 얘가 돈을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여기 핵심이에요. 기본관계가 소멸이 돼서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다 해도 얘가 돈을 일로 넣기로 했어요, 안 넣기로 했어요? 넣기로 했어요, 넣어주기로. 왜? 매매 계약을 이렇게 가바고 했으니까. 제3자 약관을 통해서 돈을 5억을 병에게 넣어주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매매 계약이 무효요, 유효요? 유효한 이상은 낙약자는 5억을 일로 넣어야 되는 거지, 이 돈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 왜요? 기본관계가 유효하게 제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돈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수익자의 돈 요구를 낙약자는 뭐 할 명분? 거절할 명분. 거절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바꿔가지고 이거 바꿔서. 따라서 이게 꽝이어도요. 이게 꽝이어도 얘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얘는 거절할 명분 세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제. 자, 기본관계가 꽝이었을 때, 두 번째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이 관계가 대가관계예요. 이게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2번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주제는 낙약자가 돈을 일로 안 주면 낙약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낙약자가 주기로 한 돈을 일로 안 보내주면 어떻게 이 계약은 전개가 될까요? 하는 문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돈을 안 줬다는 거는요,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한 거니까요. 돈을 안 줬으니까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 약속대로 돈을 안 보냈다, 병한테. 계약이 유효인데 돈을 안 보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매매 계약이요. 이 매매 계약을 누가 이 매매 계약을 누가 해제를 할 수 있냐 이거죠. 해제권. 해제권은 누구고요? 누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 요구.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자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매매 계약을 다시 말해서 얘가 돈을 안 줄 때 돈을 일로 안 보내면 이 매매 계약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냐 이거죠. 누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 수익자가 엎어야 되느냐, 요약자가 계약을 엎어야 되느냐 이거죠. 해제권자가 누구냐. 해제권자. 누가 이 계약을 엎을 수 있을까? 돈 받을 사람인 수익자입니까? 계약을 맺은 요약자입니까? 계약을 해지하느냐 마느냐. 계약을 해지해서 엎어버리느냐 마느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 갑일 뿐입니다. 갑. 따라서 유념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제권은 오로지 요약자지 수익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얘가 이 계약을 파기할 권한은 없어요. 왜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얘가 돈을 안 줘가지고, 얘가 돈을 일로 안 보내가지고 얘가 손해를 입었다. 이 돈 받아가지고요. 이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얘가 돈을 안 보내서 얘가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 입은 거, 얘가 손에 까인 거 있죠. 이 손에 까인 거는 얘가 얘한테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요구는 수익자, 병이 할 수 있어요. 즉 해제권자하고 손해배상 요구권자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 세 가지 쟁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쟁점.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주제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쟁점 4번, 쟁점 5번이 있어요. 이거는 심화학습에서 연결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연결을 지어드렸습니다. 자, 책에요. 책에 408페이지에 효과 있습니다. 효과 부분에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혼자서 읽으면 굉장히 산만해요. 책이 산만하기 때문에 이 쟁점 세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쟁점 세 가지만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 있어요. 나머지 두 개, 5개를 연결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의 90% 완결이 되세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간결해져요. 자, 그래도 지금 미리 책을 들어가서 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요? 굉장히 산만해요. 이 5가지요. 5가지 중에 이 3가지를 꿰어요, 일단. 그러면 나머지 2가지 간단해요. 이것까지 뿌시고 나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때는 혼란스러운 게 아주 가볍게 정리가 되신다는 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약 해제를 가지고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